한국은 이제 단순한 문화적 영향력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선진국의 기준이 되어가고 있어요. 최근 영국의 공영방송사에서 한국을 심층 취재한 내용이 공개되자 문화평론가부터 경제 전문가, 심지어 정책 결정권자들까지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이야기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는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BBC 국제부 특파원 캐서린입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를 졸업하고 BBC에 입사한 지도 어느덧 5년이 되었어요. 저는 항상 영국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스럽게 여겨왔죠. 영국은 셰익스피어의 고향이며 산업혁명의 중심지였고 의회 민주주의를 가장 먼저 꽃피운 나라입니다. 이런 유산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믿어왔어요. 그날도 런던 피카딜리 서커스 근처의 한 카페에서 취재 계획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마침 윈스턴 처칠의 전기를 읽고 있었죠. 절대 포기하지 말라. 그의 강인한 정신이 영국을 세계대전의 승리로 이끌었다는 구절을 읽으며 저는 깊은 감동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소리가 제 귀를 스쳤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옆 테이블의 젊은이들이 한글이 적힌 플래시카드를 들고 무언가를 열심히 외우고 있었어요. 영국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이들이 프랑스어나 독일어도 아닌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다니 믿기지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때까지 저는 한국이나 동양 문화에 큰 관심이 없었어요. 영국이야말로 세계 문화의 중심이며 영어가 국제 공용어이고 우리의 법과 제도가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한 나라의 문화가 이렇게까지 깊숙이 영국 사회에 스며들 수 있다니 그저 놀랍기만 했어요. 그 광경을 보고 저는 생각에 빠졌어요. 도대체 무엇이 이 젊은이들을 한국어로 이끌었을까? 우리의 셰익스피어나 비틀즈, 해리포터보다 더 매력적인 게 무엇이길래? 그 의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그들에게 다가가 이유를 물어보기로 했죠. 그런데 그들의 대답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한국 문화는 정말 멋져요.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면서도 끊임없이 새로움을 만들어내죠. 영국도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일렁였어요. 불안함과 당혹감 그리고 약간의 분노까지. 대영 제국의 후손으로서 느끼는 자부심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세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불안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그리고 영국의 젊은이들이 우리 문화를 등지고 다른 나라의 문화에 빠져드는 모습을 보며 묘한 안타까움도 느껴졌죠. 그날 카페에서 받은 충격이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결국 서둘러 BBC 사무실로 돌아왔고 곧바로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동료인 테오와 한국 관련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옆자리에 있던 알렉스가 우리의 대화에 흥미를 보이는 게 눈에 띄었어요. 알렉스는 BBC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베테랑 저널리스트로 특히 일본 문화와 경제에 대한 전문가로 명성이 자자했어요. 19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 일본이 경제적 황금기를 구가하던 시절 그는 도쿄 특파원으로 일하며 일본의 급성장을 직접 목격한 인물이었죠. 그의 경험담은 언제나 흥미로웠어요. 일본의 놀라운 경제 성장과 세계적인 영향력 확대를 직접 목격했던 그는 일본에 대해 단순한 취재 이상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알렉스에게 일본은 취재 대상이 아니라 그가 깊이 빠져든 전통 문화, 특히 선 사상과 와비사비 미학이었습니다. 게다가 알렉스의 아내는 일본인이었고 그들은 도쿄 특파원 시절 만나 결혼했죠. 덕분에 알렉스는 일본 문화를 더 가까이서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날 제 이야기를 듣던 알렉스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일본 문화의 깊이와 세계적 영향력을 높이 평가하던 그에게 한국 문화의 급부상은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인 듯했어요. 오랜 시간 쌓아온 일본 문화의 저력을 알기에 그는 한국 문화의 인기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저에게 말했습니다. 캐서린, 그게 뭐 대수인가요? 80년대에도 일본 열풍이 있었어요. 이것도 곧 지나갈 거예요. 영국 문화의 저력을 잊지 마세요. 알렉스의 말에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감정을 가라앉히고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알렉스,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은 일본과는 차원이 달라요.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영향력은 점점 더 광범위하고 깊이 있게 퍼지고 있어요. 게다가 한국은 문화뿐만 아니라 기술과 경제 등 다방면에서 놀라운 성과를 보이고 있죠.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세계 질서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동료 마르코가 끼어들었어요. 캐서린 말이 맞아요. 당신의 시각은 너무 편해요. 세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한국의 성공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해요. 우리가 과거의 영광에만 매몰되어 있다면 세계의 변화에 뒤처질 뿐이에요. 알렉스는 잠시 말을 잃었고 저는 마르코의 지지에 용기를 얻어 계속 말했어요.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세계를 바라봐야 해요. 한국의 성공에서 배울 점을 찾고 우리의 문화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이 대화 후 사무실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동료들이 한국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우리의 보도 방식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죠. 놀랍게도 제가 본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런던 곳곳에서 한국 문화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옥스퍼드 스트리트를 걷다 보니 한글로 된 간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한국 식당, 한국 디저트 카페 등 마치 서울의 거리를 걷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죠. 더욱 놀라운 사실은 영국의 명문 대학들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한국어 강좌를 개설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셰익스피어와 밀턴의 언어를 배우던 강의실에서 이제는 한글이 가르쳐지고 있다니, 한글? 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 한글이 가진 위대함을 조금씩 깨닫게 되었죠.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영국의 몇몇 사립학교에서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선택했다는 거였죠. 프랑스어나 독일어를 제치고 한국어를 배우겠다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혁명적이었고, 영국을 이끌어갈 미래의 인재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는 현실에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이 변화는 교육계를 넘어섰습니다. 영국의 기업들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죠. 몇몇 기업들이 한국식 회식 문화를 도입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그저 웃음이 나왔어요. 격식을 중시하는 영국인들이 소주를 마시며 노래방에서 흥겹게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상상해보니 그 모습이 참 신기하게 다가왔어요. 더욱 놀라운 건 이제 영국의 기업들이 정이나 눈치 같은 한국적 정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영국의 기업 문화에 동양적 가치들이 스며들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면서 제 마음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편으로는 세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에 흥분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전통적인 가치와 문화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었죠. 하지만 저는 이런 변화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애썼어요. 이것이 단순한 유행에 불과한지 아니면 더 큰 변화의 조짐인지를 깊이 있게 파악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영국 문화의 강점과 약점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런던 거리에서 목격한 한국 문화의 영향력을 보며 그 중심에 있는 한국어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기로 결심했어요. 제가 알게 된 사실들은 정말 놀라운 것들이었습니다. 세계적인 언어학자들의 한글에 대한 평가를 접했을 때 저는 그만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언어학자 클로드 햄턴 교수는 한글을 인류 역사상 가장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라고 극찬했어요. 처음에는 조금 과장된 말인 줄 알았지만 한글의 창제 원리를 알게 되면서 그의 말에 점차 동의하게 되었죠.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모음은 하늘과 땅, 사람을 본떠 만들었다고 하니 그 철학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이 15세기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 시기 영국은 아직 중세의 어둠 속에 있었던 시절이었죠. 세종대왕의 비범함을 새삼 느끼게 되더군요. 정말 대단하셨다, 세종대왕. 저는 혼자 중얼거리며 한글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유엔에서 한국어를 공용어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어요.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와 같은 언어들과 함께 한글이 그 반열에 오를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운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곧 제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어가 그만한 자격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왜 안 될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서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김치와 한류는 이미 오래전에 등재되었고 최근에는 애교와 오빠 같은 단어들도 추가되었어요. 늘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옥스퍼드 사전에 이렇게 많은 한국어 단어들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에 처음에는 우리 언어의 순수성이 조금 오염되는 느낌이 들어서 마음이 불편했죠. 이 소식을 듣고 알렉스의 반응은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어 단어들도 많이 등재되어 있어요. 스시, 애니, 가라오케 같은 것들이 있죠. 한국어라고 뭐가 다르냐? 제임스의 말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어와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일본어 단어들이 대부분 음식이나 대중문화와 관련된 명사들인 반면 한국어 단어들은 그 범위가 훨씬 넓었죠. 삼겹살, 대박 같은 단어들은 단순한 명사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그 안에는 한국 문화의 정서와 사람들 간의 관계가 담겨 있었습니다. 알렉스, 당신 말도 일리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속도와 범위입니다. 일본어 단어들은 수십 년에 걸쳐 천천히 퍼져갔죠. 반면 한국어 단어들은 불과 몇 년 만에 폭발적으로 확산됐어요. 그리고 그 단어들이 단지 사물이나 개념을 넘어서 한국 문화의 정서를 그대로 전달하고 있다는 점이 차별화됩니다. 알렉스는 잠시 생각에 잠기며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맞아요. 한국어 단어들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는 건 인정할게요. 하지만 그게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요? 5년, 10년 결국 흐지부지 될 거예요. 그의 회의적인 반응에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알렉스의 시각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제 직감은 달랐습니다. 알렉스, 나는 당신의 우려도 이해해요. 하지만 이번 변화는 단기적인 유행이 아닌 것 같아요. 한국 문화는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고 그 영향력은 더 커질 거예요. K-팝, 한국 드라마, K-뷰티에 이어 이제는 K-푸드와 K-라이프 스타일까지 세계적인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인 흐름이 아니라 글로벌 문화의 새로운 축을 형성하는 변화입니다. 알렉스는 여전히 의구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점점 확신이 생겼어요. 한국어의 세계적 위상 상승은 이제 더 이상 트렌드로 치부할 수 없는 문화적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현상이라고 느꼈습니다. 이 생각을 하며 저는 영국이 처한 상황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변화를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의 전통을 고수해야 할까요? 이런 물음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변화는 불가피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한국의 발전 속도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불과 70년 전 한국은 전쟁의 참화를 겪은 나라였죠. 하지만 지금 한국은 세계 문화의 강국으로 자리 잡았고 삼성, 현대와 같은 세계적인 기업을 보유하며 K-팝과 한국 드라마로 전 세계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우리 영국은 어떻게 변화해 왔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며 저는 우리 역사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여전히 강대국으로서의 면모를 유지하고 있지만 예전만큼의 영향력은 많이 줄어든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한국의 발전이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질투도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놀라운 성취와 열정, 혁신 정신을 보며 존경의 마음도 생겼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변해야 할까? 라는 물음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곧 그런 생각을 지우며 아니야, 우리에게는 우리만의 강점이 있어.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국만의 오랜 역사와 전통 그리고 품격 있는 문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죠.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한국어의 급격한 성장과 그 위상이 위협으로 다가오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영국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보이기 시작했죠. 한국어가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그 배경에는 어떤 역사적 맥락이 있을지 자연스럽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더 알아봐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복잡한 관계는 결코 피할 수 없는 주제였고 이 관계야말로 한국의 성공 스토리가 더욱 빛을 발하는 중요한 배경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단순한 문화적 경쟁이 아니라 깊은 역사적 상처를 품고 있었죠. 1910년부터 1945년까지의 35년간의 일제강점기 동안 한국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 시기의 상처는 단순한 통치가 아니라 한국인의 언어와 문화, 심지어 이름까지 빼앗긴 비극적인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두운 시간 속에서도 한국인들의 독립에 대한 열망과 끈질긴 생명력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3.1운동, 광주학생 독립운동, 그리고 수많은 독립군들의 활약은 한국인들의 불굴의 의지를 증명하는 사건들이었죠. 이러한 저항 정신은 오늘날 한국 문화의 근본적인 힘이 되었습니다. 특히 3.1운동은 전 세계를 놀라게 한 평화적인 시위였고 맨손으로 총칼에 맞선 한국인들의 용기는 간디의 비폭력 운동에 영향을 주었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윤봉길 의사의 의거는 중국의 장제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한국 독립군 지원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불굴의 정신은 결국 오늘날의 한국을 만든 밑거름이 되었죠. 이 역사를 깊이 들여다보면서 저는 한국인들의 강인함과 끈질긴 의지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35년간의 억압과 탄압 속에서도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독립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 정신이 오늘날 한국의 눈부신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해방 이후 한국의 경제 성장 과정은 그야말로 기적 그 자체였습니다. 1950년대 한국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에서 시작해 불과 60년 만에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것은 믿기 힘든 일이었죠. 이 과정에서 한국인들의 뛰어난 민족성과 끊임없이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가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급속한 경제 성장은 한국인들의 근면 성실함, 교육에 대한 열정, 그리고 도전 정신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죠. 한국인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녀 교육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부모들의 모습,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들의 모습은 한국의 성공을 이끈 원동력이었을 겁니다. 또한 한국인들의 혁신 정신도 정말 대단했습니다. 전자제품, 자동차, 조선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들을 배출해냈죠. 삼성, 현대, LG 같은 기업들은 이제 세계 시장을 주도하며 한국의 경제를 더욱 빛내고 있습니다. 이런 선진국의 모습을 보면 그 이면에는 한국인들의 창의성과 도전 정신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한국을 보며 저는 깊은 존경심을 느끼게 되었어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성장한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동시에 영국도 배울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죠. 한국의 성공 스토리를 들을수록 저는 이 나라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어떻게 이토록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 그들의 문화와 정신은 무엇인지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죠. 한국의 역사적인 아픔과 그것을 극복해낸 과정을 알게 된 후, 저는 한국이 이룬 글로벌 성과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니 제가 예상치 못한 사실들이 많았고 그 발견들은 저를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먼저 산업 분야에서의 한국의 위상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시장에서의 한국의 성과는 눈부셨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때 영국이 자랑했던 기술들이 이제는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에 밀리고 있다는 현실이 씁쓸하게 다가왔습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영국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반도체 설계 회사에 대해 들을 때도 있었습니다. 1990년에 설립되어 모바일 기기용 프로세서 설계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자리 잡은 이 회사는 한때 영국 기술력의 상징이었죠. 그러나 2016년 일본의 소프트뱅크에 인수되었고 최근에는 미국 엔비디아에 매각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영국의 기술산업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죠. 스마트폰 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때 영국의 자존심이었던 블랙베리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삼성은 애플과 함께 세계 시장을 양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폴더블폰 같은 혁신적인 제품들을 보면서 저는 한국의 기술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조선 산업에서의 성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리며 바다를 지배했던 영국이었지만 지금은 한국의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이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부가가치 선박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해요. 이러한 현실을 마주하니 우리 영국의 현주소가 참 씁쓸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성과는 단지 산업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의 성공은 더욱 놀라웠죠. BTS의 성공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비틀즈 이후 처음으로 빌보드 핫 100 차트에서 연속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때 우리 영국이 자랑했던 팝 음악의 영광이 이제는 한국으로 넘어갔다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TV 드라마 분야에서도 한국은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었죠.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많이 시청된 시리즈가 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저는 그만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우리 BBC 드라마들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한국 드라마는 그 독특한 소재와 탄탄한 구성 덕분에 전 세계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러한 문화적 성공이 소프트 파워로 이어져
국제 무대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크게 높이고 있다는 점이에요. G20 정상회의, UN 총회 등에서 한국의 목소리가 갖는 무게감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실감했죠. 특히 기후변화 대응, 팬데믹 극복 등 글로벌 이슈에 있어 한국의 경험과 해법이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최근 UN 총회에서 있었던 한 에피소드가 특히 기억에 남아요. 한 개발도상국 대표가 연설 중에 우리는 한국처럼 되고 싶다고 말했다고 하더군요. 불과 반세기 만에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한국의 경험이 전 세계의 롤모델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성과들을 취재하면서 저는 깊은 감동과 동시에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성공이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 영국의 현주소가 안타깝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글로벌 성과를 취재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의 미래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깨달은 점은 한국이 단지 경제나 기술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와 문화적인 면에서도 엄청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AI와 빅데이터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더군요. 삼성,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기업들이 이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비교해보면 영국은 다소 뒤처진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한때 AI 분야에서 세계를 이끌었던 우리가 이제는 한국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는 현실이 조금 씁쓸하게 다가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놀라웠던 점은 한국이 경제와 기술의 발전을 넘어 사회적 가치와 민주주의의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특히 2016년 촛불 시위에서 보여준 시민들의 참여 수준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 시위는 평화롭고 질서 있게 진행되었고 결국 그것이 정치적 변화를 이끌어낸 사건이었죠. 이는 단순히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큰 귀감을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대응에서도 한국의 우수성이 돋보였습니다. IT 기술을 활용한 방역 시스템은 매우 효과적이었고 시민들의 높은 의식 덕분에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며 예방접종도 착실히 진행되었습니다. 나를 지키는 것이 서로를 지키는 것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방역에 참여한 덕분에 한국은 전 세계에서 모범 사례로 떠오르게 되었죠. 반면 영국은 초기 대응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그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마주하면서 저는 한국의 발전 속도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이 모든 측면을 종합해보면 한국은 이제 단순한 경제 강국을 넘어서 진정한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제력은 물론 민주주의의 성숙도, 시민의식, 그리고 글로벌 이슈에서의 선도적인 역할까지 한국은 모든 면에서 최상위권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취재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한국이 앞으로 세계 무대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또 그 과정에서 어떤 새로운 가치와 비전을 제시하게 될지 매우 기대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우리 영국도 한국의 사례에서 배울 점이 많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BBC 특파원으로서 저는 이번 취재를 통해 세계의 새로운 흐름을 포착했다고 자부합니다. 한국의 부상은 단순한 하나의 국가의 성공을 넘어서 21세기 글로벌 질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예리하게 관찰하고 우리 시청자들에게 깊이 있는 통찰을 전달할 것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캐서린의 한국을 향한 취재가 전 세계에 긍정적인 바람을 일으키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의견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